안녕하세요. 이럴 땐 이런 책 임프로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살면서 어떠한 지식 혹은 교양이 필요할 때 읽으면 도움이 될 책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바로 최서장 작가의 지적 대화를 위한 넓고 얕은 지식이죠. 전 개인적으로 이 최 사장이 했던 말 중에 이 말이 상당히 기억에 남아요. 불편한 책을 읽어라. 불편한 책을 읽으라고 하는 이유는 지적인 능력을 가진 사람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내가 알고 있는 어떤 편협한 지식의 범위를 벗어나야죠. 그런데 보통 인간들은 굉장히 편한 것을 추구한단 말이죠. 나랑 반대되는 이야기, 혹은 나랑 다른 사람, 혹은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을 잘 만나기를 꺼려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좀 더 균형 잡힌 사고, 그리고 좀 합리적인 사고를 갖추기 위해서는 내가 잘 모르지만, 내가 편견을 갖고 있지만, 혹은 내가 불편하지만 그쪽에 대한 이야기들도 적극적으로 볼 수 있는 자세가 갖추어져 있어야 되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적 대화를 위한 넓고 얕은 지식은 인문학을 대중적으로 저변을 확대했다 라고 이제 평가를 받고 있는 책인데, 사실 저희들이 인문학 하면 굉장히 좀 추상적이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표현을 해요. 인문학을 한자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사람 인자에 그럴문이죠. 그럴문인데, 이 그럴문의 문자는 문의로 해석을 하시면 수월하게 이해가 되실 겁니다. 즉, 인간이 만들어낸 무늬가 인문학이다 라고 볼 수 있겠죠. 의의 문제, 옷의 문제라고 한다면 우리가 입고 있는 어떤 의복도 인간이 만들어낸 무늬가 될 수 있을 거고요. 시계 문제, 먹는 문제도 각 나라마다 방식이 다 다르죠. 즉, 각 나라마다 처한 환경과 여러 가지 문화들에 따라서 사람들의 행동이 달라지는 거죠. 집의 문제 또한 각 나라마다 특징적인 부분이 있고요. 이것이 인간이 살아온 어떠한 발자취, 즉 인간의 무늬가 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인간의 무늬 가운데 인간의 삶을 행복하게 하고 인간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것을 우리는 문명이라고 하죠. 즉 인간이 만든 문들 중에서 밝은 것이란 얘기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한글, 세종대왕께서 인간, 즉 조선 백성들을 위해서 만들어내신 문자죠. 반면에 핵무기 같은 경우는 문명이라 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만들어낸 최첨단 기술이긴 하지만 이것이 인간 사회를 긍정적 혹은 밝은 부분으로 변화시킨다라고는 볼 수가 없기 때문이죠. 이 책은 이런 인문학 가운데 몇 가지 주제를 소개를 하고 있어요. 주로 역사, 정치, 경제 이 부분을 가장 중요하게 판단을 해서 서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요 세 가지 주제에 대한 핵심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책은 역사부터 시작을 하죠. 선사시대와 역사시대를 구별하는 것은 문자라고 널리 알려져 있죠. 이 문자를 기준으로 해서 역사시대 수천 년을 분석한 결과 이 책에서는 두 가지 키워드를 뽑아냅니다. 자, 이 생산수단이라고 하는 것은 각 시대의 지배자가 확보하게 된 자본 형태의 물질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고대 원시 사회는 수렵 채집이기 때문에 생산수단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본이 공평하게 분배가 됩니다. 이 생산수단이라고 하는 것은 고대 노예제 사회에서 토지가 되겠죠. 이제 왕이 토지를 확보하면서 드디어 계급 사회가 생기기 시작을 하고요. 이것은 중세 봉건 사회로 넘어오면서 왕과 영주 그리고 종교 집단에서 이러한 권력을 나눠 갖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근대사회로 넘어오면서 자본, 공장이라든가 어떤 재산들을 이야기하겠죠. 현대사회에 이르기까지 어떤 생산수단에 대한 문제가 바로 이 역사의 흐름에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다 라고 볼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 밝힌 것이 이제 공급 과잉이죠. 공급이 과잉되면서 누구는 더 많은 재화를 갖게 되고 이것이 곧 또 다른 부를 형성하게 되면서 차별적인 사회가 형성된다 라고 보고 있고요. 이러한 것이 인간의 역사의 흐름이다 라고 이 책에서는 밝히고 있습니다. 이 책의 또 흥미로운 점 가운데 하나는 어떤 객관적인 사실이나 역사적인 내용을 단순하게 서술만 하고 있는 건 아니고요. 중간중간에 그러한 바탕 위에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 부분을 한번 읽어 드릴게요. 사람은 타인이 아닌 자기 자신으로 살아가야만 한다는 인간적 한계로 인해서 자기 자신을 중심으로 세상을 나름대로 해석하며 살아간다. 자신이 경험한 만큼의 세상만을 이해하며 사는 것이다. 그러다 보니 우리는 과거를 상상할 때
과거의 사람들도 우리와 비슷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비슷하게 생각하고 비슷하게 느끼고 비슷하게 소비했다고 말이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지금 우리가 발딛고 있는 세계는 신자유주의라는 매우 소비적이고 시장 중심적인 인류 역사상 유례가 없는 매우 독특한 세계다. 신자유주의 체제에 살지 않았던 과거의 사람들은 우리와는 너무도 다르게 살았을 것이다. 다른 세계에서 산 만큼 지금의 우리와는 다르게 생각하고 느끼고 생활했을 것이다. 지적 대화를 위한 첫 여행지가 역사인 이유가 여기 있다. 지금 내가 발딛고 있는 세계가 매우 독특한 세계임을 아는 것, 내가 사는 세계가 지금까지의 인류 전체가 살아왔던 평균적이고 보편적인 삶의 모습은 아님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야 이 독특한 세계에 발딛고 서 있는 독특한 자신의 모습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다. 왜곡된 세계에 서 있는 왜곡된 나를 이해하는 것, 그것이 지적 대화를 위한 가장 기본적인 준비다. 전 이런 부분이 굉장히 마음에 든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객관적인 사실도 중요하지만 그 내용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생각을 합리적으로 도출할 수 있을까라는 부분을 저자가 직접 보여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마음에 드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 부분은 이제 경제로 넘어갑니다. 이 경제라고 하는 용어는 영어로 이코노미죠. 이코노미는 오이코스노미아에서 유래가 되는 말인데요. 이 오이코스노미아 가운데 오이코스는 가정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노미아는 통제를 의미하죠. 즉, 이 경제라고 하는 것은 가정을 통제한다 라고 하는 것에서 시작된 단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즉, 가정을 통제한다는 것은 결국에는 이 사회 전체적인 어떤 국가로까지 확대가 된다고 볼 수가 있겠죠. 이 경제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효용과 이익의 문제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러한 효용과 이익의 문제는 결국 개인과 사회, 즉 시장과 정부의 문제로 귀결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시장의 손에 맡기느냐 혹은 정부가 이를 개입하느냐에 따라서 이 경제체제가 나누어진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책에서는 이러한 경제체제를 크게 4가지 형태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초기 자본주의는 애덤 스미스가 말했던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시장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보는 완벽한 시장주의입니다. 근데 이게 사실은 좀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죠. 보이지 않는 손, 엉뚱한 손이 그 안에 개입을 해서 뭐 특정한 어떠한 시장을 교란한다든가 독점을 한다든가 이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수정 자본주의가 나타나게 됩니다. 이 수정 자본주의는 특정인에게 부가 편중되지 않도록 국가 권력이 시장에 개입을 해서 조정을 하는 겁니다. 지나친 형태로 오로지 모든 것을 다 국가가 통제해야 된다라고 보면 공산주의 국가 형태가 되는 것이고요. 시장을 가급적이면 내버려 두고 최소한의 것만 정부가 개입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신자유주의 형태라고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이 책은 정치로 넘어갑니다. 정치는 경제와는 따로 떨어질 수가 없는 밀착된 관계에서 진행이 되었다라고 설명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결국 이 정치의 문제는 경제체제를 무엇으로 할 것이냐의 문제와 동일하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정치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되는 문제, 꼭 이해하고 넘어가야 될 문제가 뭐냐면 이겁니다. 진보와 보수, 그리고 좌파, 우파의 개념이죠. 보수와 진보 혹은 좌파, 우파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준이 필요한데 이 기준을 앞서 경제에서 봤던 신자유주의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신자유주의를 기준으로 놓고 본다면 이 신자유주의에 대한 우파 혹은 보수의 입장은 안정을 추구하는 겁니다. 현재 기준이 되는 체제가 괜찮다는 거예요. 아주 훌륭한 제도인데 이게 나타나는 문제는 이 제도가 제대로 실현되지 않기 때문에 이 제도를 잘 실현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정치 역할이라고 보는 거죠. 반면에 좌파 혹은 진보의 개념은 이 기준이 되는 것에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즉 신자유주의 자체가 문제가 있고 이것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국가 권력, 즉 정부가 좀 개입을 해야 된다라는 입장을 갖고 있는 거죠. 또한 이 책에는 이 4가지의 보기를 통해서 이 4가지 기준에 맞는 정치적인 선택을 하고 있느냐라는 질문을 하고 있어요. 내가 자본가이고 보수를 선택하는 경우, 그리고 내가 노동자이고 진보를 선택하는 경우는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본가라고 하는 것은 신자유주의 체제가 유지되길 원하죠. 왜냐하면 자본을 인정해주는 세계고, 그리고 이 자본을 통해서 누구나 다 공정하게 시장에서 경쟁하면 내가 어떤 이익을 취할 수 있는 체제이기 때문에 자본가가 신자유주의를 지지하는 것은 당연하다.
반면에 내가 노동자라면 이런 신자유주의 체제가 갖는 여러 문제점들, 즉 노동자의 권리, 노동자의 이익이 너무 침해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정부가 좀 개입을 해달라 라고 하는 입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진보적인 입장을 취할 수 있다 라고 보죠. 내가 자본가인데 진보를 선택한 경우는 굉장히 훌륭하다라고 이렇게 평가를 해요. 이 책에서는 내가 자본가인데 노동자들의 인권을 좀 더 생각하고 권리를 생각해서 그들에게 좀 더 많은 권리를 제공해 줄 필요가 있다라는 측면의 신자유주의의 문제를 극복하는 비판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으로 평가를 하고 있죠. 노동자인데 보수를 선택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정치적인 어떤 문제나 의식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선택을 한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한 문제는 독자 스스로가 한번 생각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단 저자의 말에서는 배울 점은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진보와 보수 혹은 신자유주의에 대한 여러 다양한 입장들이 나타나게 되고 그들이 하는 주장은 왜 어디에 근거하는 건지 이 책을 통해서 어느 정도의 배경 지식을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최 사장의 지적 대화를 위한 넓고 얕은 지식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보다 더 어려운 책들도 많이 있죠. 하지만 이 책은 분명히 이 책만이 갖고 있는 매력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판단할 때 그 매력은 이 책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서술 방식이라고 봐요. 특정한 개념을 설명하고 예시를 들고 그리고 그걸 도식화해서 또 다른 형태로 설명을 하고 중간 요약 그리고 최종 요약 형태로 반복적으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책을 한 번을 읽지만 책장을 덮을 때는 두 번, 세 번 읽은 것과 같은 효과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어떤 배경 지식 그리고 어떤 교양을 높이는데 아주 유용하게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책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